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중 정상은 지난해 경주에 이어서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주고받은 덕담보다 얽혀있는 현안들이 간단치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새해 첫 정상 외교 행보인 이번 방중 성과와 또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박한진 초빙 교수 나오셨고요. 또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왕선택 대우 교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뼈있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두 정상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한중 관계의 정상화, 회복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 먼저 좀 의견을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지난 10월이죠. 작년 10월에 경주에서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가 한중 관계의 회복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은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이고요. 네. 우리가 하나의 맥락을 기승전결로 보면 이번에 이제 승 단계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축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끊어졌던 정상회담이 이번에 재개가 됐다. 정상회담의 정상화. 두 번째는 정부 간의 정례적인 접촉 기제가 회복이 됐다. 거의 9년 만이죠. 세 번째는 기업 간의 MOU가 지금 9건에 달할 정도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확대가 되었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한중 관계가 회복이 됐다, 냉각이 됐다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기승전결 중에 이제 승에 들어섰다. 승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박 교수님. 이번 3박 4일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네. 과거, 현재, 미래의 한중 관계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진 하나의 스토리텔링 같은데 사실 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중 관계 회복 그다음에 이제 복원할 수 있는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더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게 이제 상하이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 3박 4일이 됐는데 이제 중국의 속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시 또 논의하겠지만 앞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역사의 올바른 편에서 전략 선택하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 저는 뭐 미중 전략 경쟁도 있지만 결국 중일 갈등 속에서 이제 한국의 이제 입장 스탠스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중국의 적극적인 의도 있었고 또 우리의 또 전략적인 의도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소환을 시켰고 그다음에 현재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한중 간에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 한한일령이라든가 서해 구조물, 북한 비핵화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을 또 논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또 현재가 있었고 상하이에서 또 벤처 스타트업 또 서밋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AI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제조 혁신 부분에 있어서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스토리텔링이 잘 버무려진 하나의 정상회담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굉장히 좋은 평가.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진 하나의 스토리텔링처럼 정상회담. 그리고 꽤 긴 일정인데 3박 4일 일정이었죠. 이게 결국 관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드 사태 이전으로 한중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 출발점이냐. 이번 정상회담 많이 그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난 11월 1일 경주 에이펙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과 이번 정상회담을 세트로 묶어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약간 시간이 좀 짧기도 했습니다. 또 에이펙이라고 하는 회담의 특성, 행사의 특성상 분주하기도 했고요. 네. 그때 두 정상이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을 했고 이번에 베이징 국빈 방문을 통해서 두 정상 간의 그런 협력의 의지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성과까지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계획까지도 로드맵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중 간에 9년 넘게 냉각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관계 회복을 해서 서로가 굉장히 다양하게 협력하는 상황으로 반전을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중 간의 특성을 봤을 때 최고 지도자 간의 신뢰, 네. 소통, 협력 의지 이런 것들이 서로가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두 정상이 확신을 가졌다라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두 정상 간의 이 두터운 신뢰관계와 소통, 관행 그리고 협력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장관급 전략 소통으로 이어지고 제도화되는 과정이죠. 네. 그다음에 조금 아까 박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많은 사업 기회로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 이제 기승전결 중에 승에 들어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시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석자 오름은 한 번에 녹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다시 정상화로 가기 위한 시간이 꽤 걸릴 거다라는 걸 뭐 이제 암시한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 발언이 석자 얼음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해서 어제 하루 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빨리 안 하네 할 수도 있지만 방향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이제 보이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한한령 관련해서 이제 이 얘기가 더 주목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었던 거는 한한령 해제한다 하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 것이지만 사실 중국의 특수성을 하나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한령이라는 것이 어떤 법이나 행정명령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네. 허가를 지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걸림돌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거로 가지고 진행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해제한다는 용어를 써버리면 중국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 대신에 문화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하는 이 표현으로 달리 표현한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단기간 내에 그 큰 성과가 오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공연이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문화 행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예상이 되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시기는 지난 한 5, 6년 정도 동안에 한중 관계가 별로 활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시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맞는 한류 콘텐츠 진출 모델을 재정비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네, 박 교수님. 많은 분들이 석자 얼음은 한번 녹지 않는다 할 때 석자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약 1m 되는 얼음이라는 겁니다. 석자가 1m 정도. 예, 1m, 약 1m 정도 됩니다. 꽤 크네요. 예. 오름 치고 꽤 예. 크네요. 이게 지금 말한 이게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전통적인 고문적인 표현인데 양국 관계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네.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일령 해제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당연한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들이죠. 아니 뭐 한일령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는데 해제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리가 없는 부분들이고 일단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점진적인 단계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이제 뭐 K-팝 공연 지금 벌써 지금 열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특히 우리 온라인 게임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 파노라는 걸 또 받아야 되는데 그 파노도 허가가 더 이제 더 자주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단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알령은 이제 중국이 우리의 뭐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 압박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협상 카드로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앞으로 있는 국제 정서, 미중 전략 경쟁에 따라서 한국의 그런 스탠스의 변화에 따라서 요동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변하고 그런 변화의 구도 속에서 또 뭐 다시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또 인식할 필요는 있다. 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인 거잖아요.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린 느낀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아까 K-팝, 뭐 K 컨텐츠만 얘기해 주셨지만 그 영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사실 대단했죠. 뭐 유통뿐만 아니라 화장품, 네. 소위 말해서 많은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한알령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도 하고, 그렇죠. 네, 사실상 거의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게 한한령이라고 해가지고 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전을 짜가지고 네. 게시하고 이런 게 천명을 아니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이제 2016년 7월 8일이죠.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발표가 나온 게 그 날부터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또 점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분야, 협력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장애가 생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한한령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액션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승찬 교수님 정말 정확한 점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또 한중 간의 신뢰가 또 문제가 생기면 한한령은 언제라도 다시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중국이 갑자기 문을 열어놓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조치를 하기는 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미래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에 대한 언급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앵커님이 질문하셨던 네. 중에 그 중에 결국은 비관세 장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알령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출발 자체가 이제 컨텐츠에 대한 문화적인 요소를 배경해서 나온 언어가 이제 한알령이고 네. 많은 지금 말씀하셨던 유통이나 특히 화장품 같은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다음 위생 검역 SPS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한중 간 FTA 2단계 협상 그다음 이번에 또 14개의 지금 양국 정부 간의 MOU가 체결됐는데 그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14개 MOU 중에서 약 한 10개 정도가 다 경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재권, IP 부분도 있고요. SPS, 위생 검역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연동돼서 점차적으로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제 우리가 오늘 내용하는 게 우리가 성과도 있지만 과제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과제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실행력과 이제 앞으로 되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게 필요하다. MOU는 결국은 이제는 이제 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거슬러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8년 2개월 전이죠. 국빈 방문할 때 그때 7개의 MOU가 체결됐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뭐 코로나라는 뭐 대외적인 변수도 있었고 우리 스스로의 또 이런 변수 이게 다 있다 보니까 흐지부지된 것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그동안 이렇게 만들었던 플랫폼들이 14개 MOU 중에서 10가지가 경제라면 그중에 그런 것들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중국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 된다라면 실제 정말 우리 기업들 피부로 와닿는 변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서해 구조물 문제도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도 밝히셨죠. 서해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잘 절충이 된 결과라고 보세요? 그 구조물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 네, 언급도 하셨거든요. 예. 그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 정상회담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그겁니다. 서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정상 레벨에서 얘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우리 서해에서 생기는 이제 지금 구조물 문제하고
어선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거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래 같으면은 중국이 그 얘기 자체를 아예 언급하기를 꺼려했을 텐데 네. 그리고 우리 측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중간선을 걷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관리선으로 삼자 하는 이제 공동 수영내 가운데 중간선을 예, 긋자는 그런 거 제안은 상당히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중 관계는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급망도 그럴 거고요. 많은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양쪽이 다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중간 단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핵 추진 잠수함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건조에 대한 승인을 했고 지금 관련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했단 말입니다. 중국 측이 이게 언급을 이걸 안 한 거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지금 황 교수님, 네. 한중 정상회담의 특성으로 봤을 때 분명히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대외컴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안한 거라고 안 봐야 한 되나요? 거라고 보지만 이미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고 그 사이에 한중 간에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저 위성락 안보실장 또 설명한 바 있고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저는 언급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중국을 설득하는 설득할 뉘앙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주권에 관한 문제고 우리가 중국을 설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의심하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통해서 그런 어떤 걱정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은 좋은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사드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게 또 사드와- 제2의 사드처럼. 제2의 사드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사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국이 위협으로 느낄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그 당시에 외교적인 소통이 전혀 안 됐습니다. 완전 불통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본질적으로 문제도 있는데 소통도 안 되니까 과잉 반응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 핵 잠수함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국이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통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드와 이게 비교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사안이 뭐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왕 교수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 사드 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드는 중국이 인식하기로는 자기들의 전략 자산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네. 봤지만 이번 저 핵 잠수함 연료 문제는 한국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마는 이것은 북한에 대한 대비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중국의 전략 자산을 겨냥한 게 결코 아닌 중국 포함해서 주변국에 대한 그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얘기에 대해서 핵 잠수함 건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가 중국과의 저 정례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확신을 계속 어떻게 하면 유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나온 두 가지 부분에서 간단한 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금 서해 구조물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건 확실히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이거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조물이 지금 현재까지 세 개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양어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선린 1호가 있고 선린 2호가 있습니다. 그 그물망처럼 생긴 거죠. 그 양어장이라는 거고. 근데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그 그물망보다 그 근처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넓은 거기 헬리콥터도 앉을 수 있는 저기 보시고 나오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게 뭐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고 이게 연결고리에서 정보를 켤 수 있고 하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것을 옮기겠다라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는 거고 그 변화를 지금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저 구조물을 이제 옮기게 되면 지금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이슈가 조금은 가라앉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이번에 끝나고 나서 아까
그 수역 구역 지금 공동 수역을 이야기했는데 매우 심플하게 이제 중간선을 꽂자라고 했는데 올해 지금 뭐 한중 간의 해역 관련된 차관급 회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위에 논의가 될 거고 일단은 저 구조물을 옮겨낸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부분에서는 저도 사드랑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 그러면 여러분 좀 거슬러 가 두 달 전에 우리 지금 경주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실 좀 많은 논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이미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용에서 이번 정상회담 내용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은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논의는 됐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서해 구조물은 어느 정도 중국이 양보하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핵추진 잠수함 부분에서는 여전히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직 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최종 입장이나 반응, 그쵸, 그리고 이거- 나중에 향후 액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소통이 이제 어느 정도 공통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국이나 한국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공론화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튈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사실 중국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외교부 대변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이야기보다는 뭐 유엔의 안보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국제 규약을 지켜라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재, 경제 제재 부분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반대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처럼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중국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계속 한중 간의 부분에서 이슈화시키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이번에는 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루지 못했던 아젠다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더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빈 방문 기간에 일본을 향해서 고강도 수출 제재를 발표했잖아요. 이거를 상당히 이제 보란 듯이 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중일 관계가 지금 뭐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뭐 엉망이 된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기간에 일본을 향해서 수출 제재를 걸었다.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도 좀 뭐라 해야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대일 그 수출 통제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언론 보도의 맥락이 약간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히토류를 금지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번 그 상무부의 1월 6일자 공고문을 보게 되면은 본문이 세 문장으로 굉장히 짧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군사 용도의 이중 목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대일본 수출 통제하겠다 이제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품목이 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지금 볼 수 있는 게 지난해 4월 4일일 겁니다. 그때 중국이 이중 용도 목적의 품목에는 중히토류 7종이 포함이 된다 하는 이 별도의 문건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히토류 7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제한 조치가 통제가 바로 시작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현재는 이거를 강하게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를 내놓고 일본이 그 발언을 철회하고 입장을 바꾸기를 지금 발언 압박하도록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같은 방식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대만에 대해서 그런 입장 표명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지난해 이후로 양국 정상 레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세 번째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한미 동맹 자체를 싫어하기보다는 다만 너무 멀리 가지만 말아달라. 너무
일변도로만 가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경고성이라기보다는 입장 표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 이제 각국 입장을 묻는데 우리 이제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같이 이제 연계된 내용에서 통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박 교수님 먼저 의견 드릴까요? 그 지금 이번에 그 중국 일본에 대한 그 이중 통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저는 뭐 중일 갈등 있을 때부터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지금도 어느 정도의 단계별로 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 중에 하나 카드가 들어왔고 이미 테이블 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씩 던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중 통제할 수 있는 제품이 한 800가지가 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센 게 우리 광물전하고 기성 시톨이거든요. 뭐 시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센카쿠 열도 있을 때 일본을 100개를 들게 만들었던 부분들이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히토리우의 국산화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60몇 프로가 지금 중국에 의지하고 있고, 네. 뭐 흑연이라든가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거의 90% 이상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일본에서는 좀 여러 가지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압박카드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일단 우리나라 보면 이게 뭐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중일 갈등 속에서 이번에 대통령,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갔던 여러 가지 시점, 지금 정말 중국은 이번에 서열 1, 2, 3위를 다 만났고, 네. 그다음에 뭐 공항 영접도 장관급이 나왔고, 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뭐 신경을 많이 썼다. 근데 그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께서 했던 이야기, 역사적 관점에서 전략적 선택을 잘해라. 그 의미는 두 가지죠. 미중 간에서 균형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일 갈등 속에서의 한국은 중국과 똑같이 일본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느냐.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지금 독도도 자기 거라고 우기는데 왜 그런 부분에서 같은 목소리를 못 내주느냐라고 지금 간접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잘하셨다고 보고, 우리는 중일 갈등에서의 스탠스는 매우 부분에 있어서의 중립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 이제 다음 주 일본 가시잖아요. 일본 가기 전에 중국을 갔던 것도 지금 이게 다 그 그림 속에 있는 전략적인 내용 속에서 다 녹아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매우 그 중국의 그런 프레임이 절대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약간 잘못하면 외통수에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겠네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실용주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 나가는 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중국에 대한 원칙,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도발적 발언이나 행동을 했었을 때 아까 일본에 보여준 수출 제재처럼 강경한 입장, 이런 것도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아, 그래요? 어떤 나라의 외교 행동은 공세적이냐 수세적이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봤을 때 일본에 하고 있는 행동은 지금 공세가 아닙니다. 수세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그동안 중일 관계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 중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고, 네. 그것을 어길 수 있고 앞으로는 지키지 않겠다라는 이 뉘앙스가 담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볼 땐 과격하죠. 그러나 중국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한국을 끼워 넣어서 같이 뭐 갈라치게 활용한다. 이것은 굉장히 좀 많이 나간 생각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너무 걱정이 앞섰네요. 뭐 지금 뭐 전반적인 논조가 그런 거니까요. 저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갈라치기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것이고 안 맞는 얘기다. 중국은 지금 일본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으로부터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을 보고 이런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말을 하면서 중국 편을 들라고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인식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압박을 한 게 아닙니다. 중국은 일본을 향해서 외교적인 행동을 하면서 수세에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쪽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있는 것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구조에 대한 평가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요청으로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이 있고 실제로 그게 외교가 돌아가는 상황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네요. 그 프레임엔 빠져들면 안 된다는 예, 프레임에 결국은 빠지면 안 되는 그게 거죠. 뭐 말하고 싶은 의도는 그런 거였고요. 좀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거는 중국과 수교할 때 기본 원칙입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게 했고 네. 미국도 하나의 중국을 원칙 지지한 일본도 수교할 때 그래서 했습니다. 문제는 대만 유사시 자유대 개입이라는 거죠. 이건 좀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동의했는데 대만 유사시 자유대 개입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해서 보면 좀 더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중 외교가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전 세계를 또 발칵 뒤집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바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로 눈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Nobody was killed, and on the other side, a lot of people were killed. Unfortunately, I say that, soldiers. Cubans, mostly Cubans.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결국 석유 때문인가요? 예,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강대국의 필수 조건은 석유 경쟁력 확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다른 얘기, 마약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도 속은 이제 석유 문제고 이번에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원래 우리 미국의 큰 메이저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했던 곳인데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서 이거를 복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이 논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일 겁니다. 네. 왜 더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베네수엘라가 장기간 미국의 그 주도로 이루어진 그 경제 제재로 해가지고 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생산량도 수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경제를 억압하는 바람에 이 국영 석유 회사가 경영이 장기간에 걸쳐서 붕괴가 돼버린 네.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기결입니다만은 투자도 안 됐죠. 또 보수 유지도 안 됐죠. 그러니까 다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겠다. 때문에 미국의 석유를 가져오겠다 하는 부분이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메이저들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메이저들이 움직이기에는 여러 가지 그 검토 조건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 교수님,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나오는 석유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가져간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중국을 겨냥한 뭐 포석이 깔려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것도 당연히 여러 가지 중에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뭐 이제 끌고 간 거죠, 납치를 해간 거죠. 네. 근데 이것은 뭐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불법적인 요소인데 지금 석유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형식적으로 내건 것은 마약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 마약 밀방과 관련해서 베네수엘라가 여러 가지 고리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저는 또 다른 부분이 서반구라고 하는 지역, 서반구 지역에 대한 패권을 확인하고 싶다. 특히 명시적으로 미국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하는 마두로 대통령을 내버려 둘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번 작전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영향도 그 중에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두로 대통령 이제 압송해 오고 나서 미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 하나가 또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파포 사진입니다. 저희도 아마 준비가 됐을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쓰면서 걸어 들어가는 이 장면이 이제 김해공항 이 배경이고 이 김해공항은 이제 에이펙 마지막 날 미 중 간의 정상회담이 또 열렸던 장소여서 이게 그럼 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나서 이 사진을 백악관이 왜 공개했냐? 중국을 향한 무슨 경고를 날린 거냐? 파포의 뜻도 참 그렇잖아요. 저 이제
저희가 방송이어서 이 뜻을 다 온전히 풀이 못 해드리지만 속어죠. 속된 말로 까불면 다친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참 일단은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부분에서 미국 내부에서도 야권에서도 이건 뭐 깡패 작전이다 이런 표현을 나오거든요. 네.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서 허탈했습니다. 야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야 되는구나. 역시 힘의 국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 이런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저 나름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지금 보면서 아까 말씀을 여러 하셨지만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냥 미국 입장에 1타 4피를 했다. 그러니까 뭐 석유죠. 석유 아까 잠시 조금만 보완을 드리면 여러분 베네수엘라가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더 많은 산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세계 1등입니다.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정의시설이 해야 국유화되면서 되죠. 망가졌죠. 그러니까 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게 또 중간 선거 연결되기 때문에 본인도 이야기했다시피 중간 선거 부분에서 안 되면 동력이 떨어질 것 같고 두 번째가 중국. 그래서 지금 이제 파포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저는 중국을 견제했다라는 부분에서의 뭐 100% 동의를 하고요. 사실 중국도 지금 속내가 지금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빌려준 나라, 돈을 빌려준 나라 순위에서 보면 베네수엘라가 한 4위 정도 합니다. 1위가 지금 미국이겠지만 많은 돈을 지금 들고 물론 석유를 가져오고 그러면 석유를 가져오는데 갑자기 이 석유를 미국이 다 가져가요. 그럼 중국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또 새로운 또 미중 관계 또 하나의 또 충돌점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도. 그래서 이 파포가 가지는 부분들이 중국을 견제한 부분들이 맞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이 사진이 왜 이 김해 국제공항 이 사진은 저것은 더 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세 번째가 아까 말한 마약 부분 저도 있다 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결국 반미국가 하나씩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그린란드도 나오고 파나마도 나오고 지금 계속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말 글로벌 지정학이 지금 더 커져가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뭐 전략적 유연성, 그다음 전략적 자율성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깊고 이제 좀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이제 해석을 너무 과하게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진에 대해 해석은 박 교수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진을 보고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충분히 그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간접적인 압박 효과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석유 문제로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공식 통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출하는 물량의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베네수엘라는 뭔가 보면은 전체 석유 수입량의 5%에 불과합니다. 아주 적어요. 그러면 석유는 직접적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박성창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돈 빌려준 게 많다 하는 것이죠. 금융.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중국이 영향력 확장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하나의 허브 지점이다 해서 이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봤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트럼프 개인의 이제 퍼스널리티 개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당히 직설적이고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대화 또 과장된 표현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EU에서 그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듯이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을 겨냥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간접적이고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 저도 그 사진에 김해공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저것을 기한하는 이제 참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참모부는 아마도 중국을 겨냥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받아들이는 청중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참모는 능력 있는 참모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해공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이제 경주 에이펙 계기로 했잖아요. 네. 그 정상회담은 미국 쪽에서는 비굴한 수세였습니다. 수세. 말하자면 진 겁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몇 개월 동안에 걸친
그런 이제 삿바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패권을 가진 나라가 휴전하는 그건 패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해공항의 굴욕이었던 것이죠. 그 사진을 저기다 붙인다? 저로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중국이 저 사진을 보고서 까불면 다친다? 아, 그럼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코웃음을 쳤을까요? 코웃음 치죠. 김해공항? 내가 이겼는데 왜 저거를 저 사진에 올리지? 저렇게 뭐 인상 무섭게 쓰면 내가 두려워할 줄 아나? 그 중국에 대한 이제 미국의 여러 많은 분들은 이제 중국을 적대시하고 막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을 좋아하겠지만 사진을 잘 써야죠. 저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는 사진이 아니라 한 칸만 더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굴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사진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도는 약간 있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봐서 실패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찬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참모가 실수를 했고 오늘 방송을 대각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봐서 코웃음을 쳤겠죠. 야, 참 여러 가지 한데 가지가지 한다. 유치하다. 뭐 이렇게 갔을 생각했을까요? 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대신에 이제 지금 미중 간의 이슈야 계속 지금 깔고 가는 이슈고 전략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데 지금 당장 들어간 돈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중국은 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사진이 나오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또 드러냈어요. 예. 이거 그래서 제2, 제3의 베네수엘라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다 막 별 해석들이 다 나와요, 왕 교수님. 사실 그린란드 상황하고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다르죠.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무력 사용을 하는 이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는 외국 군대가 와서 대통령을 붙잡아 가는 것을 막지 못한 아주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도와줄 동맹국이라든가 주변국도 없는 외로운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린란드는 굉장히 다릅니다, 상황이. 그린란드는 기본적으로 덴마크 영토고 네. 덴마크는 나토와 유럽의 멤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는 순간 형식 논리상 미국은 자기의 동맹국 나토 국가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식의 꼬이는 부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러면 그린란드는 왜 저러지? 저는 영토에 대한 야심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백악관에서 설명을 했지만 군사작전을 통한 그린란드 확보가 아니라 매입을 통한 심리적 압박 또 협상을 통한 매입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린란드가 지금 이제 덴마크하고 이제 자치령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그린란드 주민이 5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 5만 6천 명 중에 90% 이상이 덴마크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린란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결정을 하면 분리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조건을 계속 제시하면서 압박하면서 5만 6천 명을 설득하면 그분들이 덴마크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의 편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것도 성공할지는 모르죠. 네. 그러나 군사작전을 통한 시나리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 국무장관도 그린란드 매입이 목표라는 점. 군사작전은 배제한다. 무력 침략은 배제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부동산 사업을 해서 그런가? 이 영토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네요. 예, 보면. 그렇죠.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낚시하는 노인의 마음은 고기에 있는 게 아니다. 딴 데 가 있다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과 속심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지금 저 그린란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군사 작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이 그 히토류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곳이지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북극 항로를 누가 선점하는가 하는 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가 바로 러시아를 포함해서 반대편 진영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전략적인 교두보 역할, 전술적인
이제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하고 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하고 같은 스타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 박 교수님. 사실 우리 베네수엘라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더 이슈가 큰 게 그린란드였거든요. 이게 그린란드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가지겠다고 이야기한 게 결국 그때 이슈가 말씀하셨다 결국 히토리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히토리 광물 자원도 많지만 여기 석유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땅보다는 뭐 아까 거기에 묻혀 있는 여러 매장용 중국과 결국은 그린란드도 미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만들어내야 히토리를 자립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는 그린란드가 등장을 한 거고, 여기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는 것들이 이제 송전을 끝나면서 그 다음은 그린란드라 하면서 이슈가 뜬 거고, 지금 미국 내에서 여러분 보면 지금 백악관 대변인도 뭐 무력 이 부분들 지금 군사해서 하는 옵션 중에 하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고,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측면인데, 지금 근데 뭐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게 결국 EU에 있기 때문에 지금 EU 여러 국가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하는데, 또 한편은 근데 드러내놓고 지금 미국한테 지금 뭐 이야기를 하지 뭐 나쁜 소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지금 이 갑자기 그런한 이슈가 떴고 갑자기 미국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저 베네수엘라 하는 거 봤을 때는 좀 뭐 아까 말씀한 다르긴 한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히토리가 지금 단실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은 미국은 계속 수세적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가 획기적이 필요하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제가 박승경 교수님께 짧게만 의견 듣고 싶은 거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제 압송한 거를 두고 과거 이제 1823년 당시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선언했던 멀로 독트린과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돈로 독트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쪽 미국 쪽 서반구 일에 손 떼라라는 거죠. 이쪽은 완전히 우리 영역이다. 대신 미국도 유럽에 간섭 안 한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중국이 지금 대만과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반길 수 있는 전략적 변화다. 맞습니다. 이런 네. 해석이 있던데. 그렇죠. 그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해석을 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 매우 복잡한 심리였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한 명분이 생긴 거죠. 예. 이게 그 베네수엘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주권이 중요하지 않고 국제법 위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서 그러면 이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해서 명분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미 다 지금 중국 내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좋고 이미 그런 이야기가 뭐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가 이게 좋은 수냐,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더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베네수엘라 부분에서 내가 좀 손실을 보지만 그보다 더 큰 공산당의 지상 과제를 할 수 있는 타이완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더 명분이 또 생겼다는 측면에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나쁘지 않은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회복과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이 석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는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꽤나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꽤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협력과 경쟁, 뭐 갈등과 대립이 뒤섞이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선택 기준은 국익이라는 거. 어찌 보면 이 당연한 기준이 되돌아보면 훼손됐었을 때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